프로그래밍에서 리터럴과 달리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는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변수는 우리 수학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변수와는 조금 의미가 다르니까 오해 없기 바래요. 자, 이런 변수는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동안에 값이 바뀔 수 있는 데이터를 가리키는데, 좀 쉽게 비유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하나의 변수라는 것은 하나의 그릇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는 동안에 데이터를 담을 그릇이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릇에다가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이 그릇과 저 그릇을 구분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고, 또 그 식별되어진 각각의 그릇에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혹은 들어있는 데이터를 참조할 때 사용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의 그릇이 있고 이 그릇에 n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라고 하면 n에다가 0을 집어넣어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현재 n이라는 이름의 변수에 0을 저장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후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서 n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0을 가지고서 어떤 다른 작업들을 수행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변수라는 것은 실제 이런 n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나타내주는 이름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현재 메인 메모리, 보통 주기억 장치라고 불리우는 특정 곳에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해 놓고 그 공간을 하나의 이름으로, 변수 이름으로 매핑을 해 놓는 거예요. 실제는 메모리상의 어떤 주소값일 텐데, 예를 들어서 메모리 1000번지라는 표현이 되어질 수 있을 텐데,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각각의 데이터가 메모리 몇 번지에 있는지를 그 주소값을 일일이 기억하기란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레이블을, 하나의 식별자로서 변수 이름을 부여해 놓은 것이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변수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할당해줘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같은 크기의 메모리를 할당받았다 하더라도 그 변수를 통해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냐 혹은 읽어올 것이냐에 따라서 코드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는 사용되어지기 전에 먼저 그 변수에 저장할 데이터의 자료형과 그 변수를 식별할 이름을 명료하게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초기 C 언어 표준에서는 변수를 선언하는 선언문을 해당하는 블럭의 시작에서만 선언하도록 강제했었으나, 최근 표준에서는 내가 필요한 순간에 어디서든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 허용되어 주고 있어서 다소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드 중간중간에 변수 선언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그 변수들에 대한 관리가 좀 복잡해질 수 있고, 현재 블럭 안에서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여러 번 선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에 대한 식별이나 관리가 좀 번거로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전히 블럭의 시작에서 변수를 일괄 선언해 놓고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는 프로그래머들도 있습니다. 차이점들은 이해해 두기 바라고, 자,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앞서서 본 것처럼 어떤 타입의 변수를 어떤 이름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정의하는 하나의 문장이 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현재 내가 정수형으로 하나의 변수를 선언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 타입을 int라고 써주고 그리고 변수 이름 i라고 입력을 해봅시다. 자, 이 자체가 i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을 확보해라 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자, 다만 이렇게 선언되어진 변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값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변수가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수의 값을 집어넣는 동작들을 수행을 해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때에 따라서 이 변수의 값을 처음으로 참조하는 일들이 수행되어진다 라고 하면 아마도 프로그램 컴파일 시에 경고가 나타나거나 하는 부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 안에서 선언되어진 변수는 특정한 값으로 초기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0의 값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쓰레기 값이 들어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컵을 사왔다 라고 한다면 그 컵이 깨끗하게 세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로 원하는 음료를 따라서 마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컵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쓰레기값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 정말 쓰레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머인 나에게 의미 없는 어떤 임의의 값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쓰레기값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뭐 실제 그 쓰레기값이 우연히 0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역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값이다라는 의미에서 쓰레기값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프로그래머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나서 그 쓰레기 값이 아닌 어떤 의미 있는 값을 할당을 해놓고 사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예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특정한 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냐면,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이렇게 equal이라는 표시와 더불어서 그 변수의 초기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지금의 표현은 i라는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0의 값으로 초기화해라 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즉 i라는 변수는 만들어지자마자 이제 0이라는 값을 담는 변수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더불어서 하나의 변수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int n1, int n2 뭐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들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 줄에 하나씩 써도 되지만, 조금 더 간편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같은 타입의 변수인 경우에는 하나의 변수 선언문 안에 여러 개의 변수에 대한 이름을 지정해 줌으로써 하나 이상의 변수를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n1, n2라는 두 개의 정수형 변수를 만들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역시 이때에도 변수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을 써줄 수 있는데,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어떻게 초기화가 될까요? 자, 이 경우엔 n1, n2라는 두 개의 변수가 만들어지고 모두 다 0이라는 초기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n2만 0으로 초기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생각해 보기를 우리가 n1은 1로 초기화하고 n2는 0으로 초기화하고 이렇게 각각 서로 다른 값들을 부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사 하나의 선언문 안에 equal 초기값이 부여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가까이 붙어있는 변수의 값만 초기화하는 그런 구문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좀 구별을 해두기 바랍니다. 뭐 이런 표현 자체가 복잡하면 한 줄에 하나씩 선언해서 쓰면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자료형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번 학기에 int 더블 캐릭터 중에 하나를 주로 쓸 것이고, 변수의 이름은 함수를 배우면서 살펴봤던 식별자 작성 규칙을 정확하게 좀 따라줘야 될 거예요. 기억나나요? 알파벳과 숫자 그리고 언더스코프라는 요 밑줄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식별자의 제일 앞에는 숫자 문자가 올 수 없다 라고 했었고, 알파벳으로 구성되어지지만 키워드, 그러니까 미리 예약되어진 예약어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몇 가지 제약이 있었었죠. 자, 더불어서 함수 이름은 동작을 나타내는 이름이기 때문에 주로 동사나 동사구를 이용을 해서 함수 이름을 부여했다라고 하면, 변수 같은 경우는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명사나 명사구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나타내주게 될 것입니다. 한 단어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여러 단어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 때에는 단어가 연결되어지는 지점을 이렇게 밑줄 문자로 묶어주거나, 혹은 낙타표기법이라고 해서 밑줄 문자 없이 표현하되 단어가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대문자로 바꾸어서 표현해주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앞서서 상수의 이름은 모두 다 대문자를 사용하도록 했다라고 한다면, 변수의 이름은 관례적으로 소문자로 시작되어진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함수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했었죠. 이름만 보더라도 얘가 누구에 대한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좀 더 명료하게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관례적인 방법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들이니까 우리가 따라 해봤을 때 좀 더 가독성 있게 코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하는 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현재 각각의 변수는
데이터의 자료형과 그리고 변수의 이름을 통해서 선언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 선언된 변수는 실제 주기억 장치인 메모리상에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만큼이 확보되어지고 선언되어진 변수 이름과 같이 연결되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과정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메모리의 일부분을 이렇게 조각으로 나타내 봤어요. 자, 만약에 내가 캐릭터 타입의 변수 C라는 변수를 선언했다라고 한다면 현재 캐릭터라는 타입이 1바이트를 통해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해주는 그런 자료형인 것이죠. 그러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어딘가에 1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이 메모리 1000번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메모리 1000번지를 이제는 C라는 이름으로 직접 매핑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1000번지의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혹은 1000번지의 데이터를 참조할 때 1000번지라는 주소가 아니라 C라는 이름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은 관점에서 내가 정수형 변수 i를 선언했다라고 한다면 역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빈 영역 중에서 하나의 정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우리 환경에서 현재 int라는 데이터는 4바이트로 표현되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연속된 4바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그 공간이 1100번지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1100번지서부터 연속된 4바이트인 거죠. 여기가 1100번지, 1101번지, 1102번지, 1103번지까지 이렇게 연속된 4바이트 공간을 찾고 그 시작 주소인 1100번지를 i라는 이름으로 직접 매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float이라는 타입의 변수 f를 선언했다라고 한다면 자, 공교롭게도 float도 정수와 마찬가지로 4바이트로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역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중에 연속된 4바이트 공간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예를 들어 1200번지라고 한다면 1200번지서부터 연속된 4바이트 공간을 찾고 그 시작 주소를 f라는 이름으로 매핑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수 선언문의 자료형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기의 메모리를 확보할 것인가를 1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고 더불어서 서로 다른 타입이지만 같은 크기의 메모리가 할당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int와 float이 같으냐? 그건 절대 아닌 것이죠.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그 할당된 공간에 어떻게 코드화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며 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들을 때 어떻게 코드화해서 해석할 것이냐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선언되어진 변수를 가지고서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어드리는 어떤 접근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C라는 변수에 A라는 문자 상수를 넣어라 라고 한다면 보통 변수는 임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니까 다른 형태의 데이터, 그게 상수가 됐던 변수가 됐던 상관없어요. 혹은 연산식의 결과가 될 수도 있죠.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을 유지하는 일들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C는 문자 A라고 하면 문자 A를 C에다가 저장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즉 C라는 이름이 메모리 1000번지를 가리키니까 메모리 1000번지에다가 하나의 문자 상수 A라는 데이터를 유지해라 라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문자 상수 A에 대한 코드 값을 캐릭터 타입, 즉 8비트 비트열로 코드화해서 저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코드화하는지는 우리 수준에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코드화 됐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그림에다가 그냥 A가 직접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처럼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메모리라는 것은 이진 비트열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렇게 A라는 문자가 저장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 착오 없기 바랍니다. 자, 같은 관점에서 i라는 변수에 0을 집어넣어라 라고 한다면 i라는 이름이 현재 1100번지를 매핑하고 있고 i라는 변수는 정수형 변수이니까 1100번지부터 연속된 4바이트 공간에 0이라는 데이터를 정수형 데이터로 코드화해서 또 역시 집어넣는 것이에요. 자, 같은 관점에서 현재 f라는 변수에 3.14f라는 기본적으로 3.14는 더블형 상수이기 때문에 얘를
플롯 타입의 변수에다 저장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냥 3.14 쓰면 안 되고 끝에 전미사로 f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그냥 실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더블형을 사용하자라고 했었죠. 다만 요 예제에서는 int와 float이 할당된 바이트는 같다 하더라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굳이 float을 썼어요. 플롯 타입의 상수 3.14를 f에다 집어넣어라 라고 한다면 f라는 이름이 직접 매핑하고 있는 1200번지에다가 3.14라는 하나의 실수값을 4바이트의 길이의 실수 데이터로, 그러니까 부동소점수 데이터로 코드화해서 집어넣어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1100번지의 i라는 변수는 정수 데이터로 코드화했다라고 하면 1200번지에 있는 실수 데이터는 플롯 타입의 상수로 코드화해서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내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서 i라는 변수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i라는 변수부터 4바이트만큼의 데이터를 취해서 하나의 정수상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얻어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f라는 변수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하면 f는 플롯 타입의 실수이기 때문에 연속된 4바이트의 데이터를 플롯 타입의 코드화 방법을 통해 해석해서 사용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변수를 사용을 할 때 선언한 자료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정보를 나타내는 거죠. 얼마의 저장 공간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코드화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정보를 나타낸다라는 거 좀 잘 기억을 해둘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변수 선언문 혹은 변수를 사용하는 문장에서 사용하는 이 equal이라는 기호는 보통 수학식에서는 양변의 값이 서로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우리 프로그램 소스 코드 상에서는 같다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의 표현식의 결과값을 왼쪽에 대입해라 라는 의미로, 즉 i는 0이라는 문장은 i와 0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equal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0이라는 상수의 값을 i라는 변수에 넣어주어라 라는 대입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뒤에 가서 우리 이 부분을 대입연산자 혹은 할당연산자라고 부를 것이에요. 물론 변수 선언문에 나타나는 equal은 대입연산자는 아니에요. 얘는 대입연산이 아니라 i라는 변수의 값을 역시 0으로 초기화하라 라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대입문에서 사용하는 equal이나 변수 선언문에서 사용하는 equal이나 그 내부적인 의미는 같게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변수에다가 값을 대입하게 되어진다라는 행위는 우리가 앞에서 변수를 하나의 그릇에 비유했는데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릇과 다른 점이 몇 개 있다라는 것이, 일반 그릇에는 하나의 그릇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지만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변수라는 그릇은 반드시 하나의 그릇에 지정한 타입의 데이터 하나만 저장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어떤 변수 d라는 변수가 있고, 비유적으로 우리가 그 변수를 그릇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그 변수 d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기를 0.0이라는 더블형 상수로 초기화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d라는 변수는 0.0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 상태에서 바로 이어서 d라는 변수에 3.14를 넣어라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 이제 d라는 그릇에 0.0도 3.14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집어넣은 3.14만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수 하나에는 반드시 데이터가 하나만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적인 그릇에서는 이 d라는 그릇에서 데이터를 한번 참조해서 갖다 쓰면 그 그릇의 데이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무한 재생성되어지는, 재생성이라기보다는 아무리 끄집어내서 쓴다 하더라도 달아 없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 d라는 변수에 3.14라는 데이터를 없애버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다른 값을 집어넣는 그 방법이 유일한 것이다 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변수가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가 달아 없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하는 몇 가지 경우들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가장 기본적인 경우로는 단순한 변수들을 선언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int n1이라는 의미로 하나의 n1이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를 선언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는 이제 메모리의 특정 영역에 할당되어지지만 좀 더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릇으로 비유할 거예요. 하나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을 확보했다라고 했고, 그 그릇을 n1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메모리 어느 특정 번지에 4바이트의 저장 공간이 할당되어진 상태이겠죠. 자, 이 상황에서 내가 n1에다가 0을 집어넣어라 라고 한다면 이제 n1이라는 그릇에 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n1에다가 0을 집어넣어라 라는 문장을 처리하기 전에는 n1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느냐, 여기서처럼 빈 그릇이 아니라 사실은 나한테는 의미 없는 어떤 쓰레기 값이 들어있다가 비로소 내가 n1에다가 0을 집어넣어라 라는 연산을 수행을 하면 이제 n1이라는 변수에는 역시 쓰레기 값을 0이라는 값으로 밀어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제 0이라는 값만 하나 유지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의 정수형 변수는 4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0이라는 정수상수를 4바이트짜리 정수상수를 변수에다 집어넣어주면 다른 어떤 정보도 더 이상 유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n2라는 변수를 선언하면 n2라는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빈 그릇, 메모리 영역이 확보가 된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n2에다가 n1을 넣어라 라고 한다면 아까 n1이라는 변수에다 0을 집어넣어라 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n2라는 변수에 현재는 쓰레기 값이 들어있지만 여기에 n1이라는 데이터를 넣어라 라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n1이라는 그릇에 들어있는 데이터 0을 n2에 복사해서 넣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은 n1의 값을 n2로 집어넣었다라고 해서 n1이라는 변수의 값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n1과 n2가 모두 다 0의 데이터를 갖게 되어지는 그런 특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변수 사용 방법 보면, 자, n1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n1이라는 변수에다가 어떤 연산의 결과를 집어넣는 표현식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equal이라는 기호는 오른쪽 표현식의 결과값을 왼쪽에 집어넣어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했었죠. 현재 아직 우리가 연산문이라는 것들을 충분히 다루진 않았지만 이렇게 덧셈 연산 정도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암묵적으로 갖다 썼어요. 자, 이 문장이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즉 2 더하기 3의 결과값을 n1에 집어넣어라 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실제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지냐면 현재 n1이라는 변수에다가 2 더하기 3이라는 표현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2 더하기 3의 결과값을, 표현식이 나타내는 결과값을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2 더하기 3의 연산의 결과값을 구하고 그 구한 결과값을 임시 변수에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 그 임시 변수의 값을 n1에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처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임시 변수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은 변수이기 때문에 연산의 결과값을 전달해주고 나서는 자동으로 삭제되어지는, 더 이상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의식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연산의 결과값이 임시 변수를 통해 저장되어진다 정도만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연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복잡한 연산의 결과가 계속 하나의 연산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임시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것이고 최종적 결과를 담고 있는 임시 변수의 값이 equal 기호의 왼쪽에 있는 변수에 할당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예를 봅시다. 자, 세 번째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수끼리의 연산이 아니라 변수를 이용한 연산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현재 n1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 현재 쓰레기 값을 갖고 있는 변수이죠. n2라는 변수는 현재 2라는 값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n1은 n2 더하기 3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앞선 예에서는 2 더하기 3을 직접 계산했지만 이제는 n2 더하기 3이라는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는 현재 n2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에다가 3을 더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겠어요? 현재 n2 더하기 3의 연산을 수행을 하고
자, n2 더하기 3은 n2가 현재 2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 2 더하기 3의 연산을 수행해서 5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고, 그 5라는 결과값을 임시변수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 임시변수의 값을 n1에다가 대입해라 라는 처리 과정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임시변수는 없어진다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n1이라는 변수는 5라는 결과값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임시변수에 대한 존재를 강조를 하는데 좀 복잡하더라도 이 존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시변수의 존재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한 예로 네 번째로 자기할당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자기할당문은 좀 특별한 구문인데 어떤 구문이냐면 현재 n1이라는 변수의 값이 2라는 값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연산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n1은 n1 더하기 3이라는 표현인데, 자, 가만히 보면 이거 수식처럼 생각을 하면 양변에 n1은 없어져서 0과 3이 같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equal sign은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할당의 의미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냐면 현재 얘 같은 경우에는 역시 n1 더하기 3의 연산이 먼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현재 n1이라는 변수의 값이 2라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n1 더하기 3의 값은 5라는 연산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 연산의 결과는 임시 변수에 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n1 더하기 3의 연산의 결과인 5라는 값을 n1이라는 equal sign의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설사 n1의 값을 가지고 연산을 하고 그걸 다시 자기 자신의 n1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데이터의 충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안에다가 억지로 3을 우거 넣는 것이 아니라 내 데이터를 가지고서 연산을 하고 그 연산의 결과를 어느 임시 변수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 임시 변수를 다시 나한테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집어넣던 새로운 변수에 집어넣던 전혀 상관없이 적절한 대입 처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변수들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하나의 대입문들을 만드는 경우들을 보면 이 대입 연산자, 이 equal sign의 왼쪽에다가는 새로운 값을 받을 수 있는 변수들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수를 equal sign의 왼쪽에 쓴다라든가 하나의 연산식이나 어떤 하나의 함수 호출문을 equal이라는 기호의 왼쪽에는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상수는 값이 변할 수 없는 데이터이니까 새로운 값을 못 받겠죠. 또 연산식은 어떤 연산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역시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함수 호출문들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문장들과 다르게 이런 대입 연산을 수행을 하기 위한 equal이라는 기호의 왼쪽에는 특별한 성질, 뭔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성질의 표현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는 변수가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 중에서는 변수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equal 기호의 왼쪽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L value, 즉 L 값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equal 기호의 오른쪽에는 어떤 결과값을 갖는 표현이라면 어떠한 표현도 다 사용할 수 있고, equal sign의 왼쪽에는 뭔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일단 구분을 해둡시다. 결과적으로 equal이라는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A는 B라고 쓴 경우랑 B는 A라고 쓴 경우랑 완전히 다른 표현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수고했습니다.